5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강력한 반대와 반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나머지 해외 일정을 모두 접고 급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검사와 영감님 얘기해보겠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나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등 검사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들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영감님 사람 참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아이 참. 영감은 원래 조선시대 특정 품계 이상의 관리를 높여 부르는 일종의 별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벼슬 얘기를 하면 당상관이라고 해서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임금과 같은 공간인 대청에 올라가 국가의 대소사를 논의할 수 있는 벼슬을 받은 관리들을 당상관이라 불렀습니다. 문씨는 정삼품 통정대부, 무씨는 정삼품 절충장군 이상의 품계를 받은 자만이 이렇게 당상관의 자격을 받았는데 당상관은 다시 영감과 대감으로 나뉩니다. 정일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치를 논의한다는 뜻의 의정과 지금으로 치면 장관에 해당하는 정이품 판서들은 사극에서 많이 본 것처럼 대감이라고 불렸고 종이품과 정삼품 벼슬 당상관들은 영감이라 불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반씩 합쳐놓은 듯한 사헌부, 대사원이 종이품으로 바로 이 영감에 해당하니 검사들을 영감이라 부르는 것도 아주 근거 없는 호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감 호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 중기를 지나며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직이라는 명예직 벼슬을 주었는데 이들까지도 영감이라 높여 부르며 나이 많은 남성들도 영감이라 높여 부르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나아가 우리 영감 이런 식으로 남편에 대한 존대 비슷한 호칭으로까지 영감의 뜻이 확장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탈춤이나 오광대 놀이에 자주 등장하는 영감은 주로 첩질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른바 꼰대질을 일삼거나 본처를 구박해 죽게 만드는 등 못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종합하면 원래 종이품 또는 정삼품 벼슬 관리들을 높여 불렸던 영감이 조선 후기로 내려갈수록 여기저기 막 쓰이기 시작했고 민간에선 부정적인 인간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검사들이 했던 못된 짓,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벌 주고 했던 한편으론 그 서슬퍼런 무소불위의 권세와 맞물리며 해방 후에도 여전히 검사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남아 지금까지도 검사들을 영감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 대표 영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해 착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을 갖게 된 경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검찰총장이 국회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공개 반발한 아주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사건입니다. 경찰은 각 단계마다 촘촘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문 총장이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박의 사실관계를 떠나 문무일 총장이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애초 왜 논의가 시작됐고 이 법안들을 왜 처리하려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저 두 법안은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권을 틀어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무소불위 집단이 되어버린 검찰 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법안입니다.
해외 나가 있는 검찰총장의 입장문 한마디에 정치권과 청와대, 도하 모든 언론이 벌집을 쑤신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자체가 검찰의 비현실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정명, 검사들이 더 이상 위세가 드높아서 그렇든 못된 짓을 해서 그렇든 영감으로 안 불리도록 바른 이름과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입사할 때는 얘기가 없었던 부당한 근로계약을 강요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더니 무단 퇴사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회사가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신세아 기자가 대응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의 한 휴대폰 통신 판매 업체는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보름씩 무급 휴가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휴가철 비수기여서 어차피 매출도 안 나오는데 월급을 주긴 싫고 그냥 무급 휴가나 가라는 식으로 통보한 겁니다. 이 업체는 그러면서 무급 휴가를 가기 싫으면 휴대폰 개통 목표치를 올리고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삭감하겠다고 직원들을 사실상 협박했습니다. 애초 입사할 때와는 얘기가 다른 이런저런 불합리한 요구와 지시가 계속되자 이 회사 직원 8명은 단체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갑질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무단 퇴사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한 사람당 1,900만 원 정도씩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그 신경을 많이 토로하였습니다. 회사 측이 손해배상의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 중도퇴직 조항. 해당 조항은 퇴직 1개월 전 회사의 통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회사로부터 퇴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협의도 없었고 퇴사 승인도 받지 못했으니 급작스런 퇴사로 인한 업무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해 공단은 이 사건 퇴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무단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제에 해당해 퇴사의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해 생계에 위협을 느낀 근로자들이 퇴사했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새로이 강요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로 퇴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근로계약 해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명시된 근로조건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를 강요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확인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 1심 판결은 회사가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무급 휴가 강요는 텔레마케터 업계에선 일종의 관행 비슷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은 임금 체불을 포함해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언제든 공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인블리라는 인플루언서의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논란으로 요즘 SNS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법적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인블리? 인플루언서?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네, 먼저 인플루언서는 네. 영향력을 뜻하는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전미사 이 알이 붙은 신조어입니다. 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이상의 팔로워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이 큰 SNS 유명 인사를 지칭합니다. 네. 그리고 인블리는 올해 32살인 임지연 씨의 SNS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인블리, 이 아이디, 이 네티즌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 이들이 쓰는 옷을 따라 입거나 아니면 쓰는 제품을 따라 쓰거나 하는 일종의 추종과 모방이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추종과 모방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입는 옷이나 먹는 제품, 쓰는 제품 등을 파는 이른바 SNS 쇼핑도 덩달아 유행과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블리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아왔는데요. 네. 최근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사건이라고 해서 호박즙 품질 논란과 이에 대한 인블리의 대응을 놓고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뭐 호박즙이 뭐 얼마나 팔렸길래 이렇게 논란이 됐다는 건가요? 네, 인블리 부기즙이라고도 불리는 이 호박즙은 네. 인블리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무려 26억 원어치나 팔렸다고 합니다. 26억 원이요? 네. 호박즙만 파는 게 아니고 화장품 등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는데 네. 그 규모가 결코 취미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네. 인플루언서들의 거래는 통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이 최근 한 인플루언서가 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3,000개 정도의 샘플을 받아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분만의 동이 났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마켓으로 검색을 해보면 네. 의류, 화장품 등 관련 게시물이 170만 개가 넘을 정도로 그 시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엄청난데 SNS 마켓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은 기본적으로 소통 서비스지 네. 이게 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가 아니어서 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물건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신고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한 회사 대 그리고 소비자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개인, 사인 대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기도 힘듭니다. 인블리 사건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네. 공정위나 소비자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인블리 사건도 그렇고 네. 청담언니 치유 사건도 그렇고 SNS 마켓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3년간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교환이나 환불 거부, 입금 후 연락 두절 등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이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구매자들의 피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 상거래 업체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결과적으로 이게 다 탈세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SNS 개인 마켓의 경우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난감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사실상 실정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SNS 인플루언서 마켓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인 대 개인의 모든 거래를 놓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거래 있는 곳에 책임이라는 원칙을 구현할 네.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뭔가 법제도 마련은 확실히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펄펄 풍겨 체열을 했더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5살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음주 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 동생으로부터 A씨 체혈 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13%, 당시 면허 취소 수준 0.1%의 3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체열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체열에 대한 사전,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열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중 알코올 감정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체열한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 정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간 운전자나 아무튼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피부터 뽑고 본 경찰이나 더 큰 피해가 없었던 걸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5월 한 달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3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 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첫 아이 출산 60일 후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각각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5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